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롯데그룹의 후계 구도를 놓고 굉장히 시끄럽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참 점입 가경이라는 말이 어울리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롯데가 사퇴부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동빈 회장 동생이죠. 내일 이제 귀국한다고 하는데 무슨 반격의 카드를 가지고 나올 것이냐 얘기가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좀 더 앞서서 이제 리포트로도 좀 다뤄봤는데 신 회장이 어떤 반격의 카드를 갖고 나올까요? 좀 어떤 예상을 좀 해볼까요? 휴가철인데 네. 쉬지도 않고 지금 전쟁 중인 것 같은데. 뭐 지금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정치 권력이든 돈의 권력이든 부자지간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형과 동생 형제인 안에서 지금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까지 지금 개입이 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고 네. 서로 밀리면 죽는다는 무슨 북한의 벼랑 끝 전술처럼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일단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 총회장이 유리한 것 같지만 아버지 지금 이제 명예회장으로 이제 네. 아직은 바뀐 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입장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보면 현대나 두산건설의 전철을 두산그룹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서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동생 이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제 귀국을 해서 일본에서 돌아와서 어떤 입장을 뭐든 간에 좀 밝힐 것 같고 반면에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내일 일본으로 출국을 한다고 하네요. 일본 출국을 해서 그 지금 일본 롯데홀딩스, 일본 롯데그룹의 그 대주주인 광윤사를 찾아서 또 뭔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주총에서 승리하면 신격호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대표이사로 다시 복직시킬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형제가 한 명은 들어오고 일본에서 한 명은 그 시점에 나가고 좀 오묘하게 또 그런 포인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로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롯데홀딩스의 주주를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내일 신동빈 회장이 들어오는데 이제 어제 엊그저께 제사도 참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본에 있는 주주들을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하고 또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득을 얘기를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여론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그래서 들어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신동주 회장 같은 경우는 그 사이 비워놓은 상태가 이제 신동빈 회장이 들어오니까 네. 나가서 역시 광윤사나 그 외에 롯데홀딩스 일본 홀딩스의 네. 주주들을 다시 접촉하겠죠. 결국은 근데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6, 7개월 전 정도의 신동주 회장을 이제 다 현직에서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밀어낸 것도 역시 신격호 회장인데 네. 뒤늦게 가서 어떤 뭐 이사회나 어떤 법적인 그런 절차 없이 구두로 또 해임을 하는 네.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신격호 회장의 어떤 자업자득이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재벌 기업 이런 기업들을 그렇게 정말로 구두로 해임을 하고 했는가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비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하튼 지난번에 그 신격호 회장이 임명해놓은 그 둘째 아들 신동빈 회장이 지금 이사회나 이런 걸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범죄적 싸움이 있어도 안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어떻게 보면 방어적 입장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정서적으로는 그 롯데그룹을 일군 우리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가 어떤 뭐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여론전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신 회장의 뜻을 받들어서 네. 둘째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법리적으로는 그래서 우세한 입장이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우리 장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뭐 주주총회나 네. 그 외에 다시 결국은 또 법적으로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신동빈 지금 그룹 회장 측에서 지금 일말에 기대하는 것은 법적인 것으로 자기들이 승리를 하면 네. 국내나 일본이나 여론전에서 앞설 수 있다는 그런 일만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의 의중을 거역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지난 27일하고 30일하고 31일
3번에 걸쳐서 신동빈 회장을 지금 뭡니까 그 지지서하고 임명장으로 해서 네.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임을 시켰는데 그것이 자체가 임명장 그 자체가 민법에 보면 요식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식적인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뭐 효력이 없는 것이고 네. 특히 역설적으로 보면 신동민 회장 측에서 보면 그 지시서에서 그것을 본인을 해임시켰다는 것은 그 직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아버지도 자기가 법적으로는 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네.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은 신동민 지금 현 그룹 회장이 우세하리라고 봅니다. 이게 뭐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현대가의 그 형제난이 될지, 뭐 두산그룹의 케이스가 될지, 아니면 롯데만의 새로운 해법을 찾을지, 아니면 그게 정말 그 파열음이 굉장히 커져서 결국은 뭐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뭐 기업 경제 쪽에서 하는 뭐 시선 그리고 전망이라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강조를 집권 초부터 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경제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최대 동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롯데가의 이런 다툼들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또 8.15 특사에 이제 경제인들을 포함시키는 것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 특별 사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물론 반대가 여전히 높습니다만은 이전에 비해선 찬성 비율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롯데가 사태가 터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에 어쨌든 명분으로 삼는 것이 경제 활성화인데, 이것이 어쨌든 대표적인 이제 재벌 기업 중에 하나인 롯데가 이제 지금 진흙탕 싸움을 보이게 되면서 국민적인 혐오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재벌과 대기업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충분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점들을 국민에게 어필을 해야지 사실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 불쾌한 시선, 그리고 과연 저 기업이 국민 기업인가, 한국 기업인가라고 하는 의문까지 지금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논리가 상당히 이제 설득력을 크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이 최근에 내세웠던 경제 활성화, 그래서 재벌 대기업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흐름들, 이것이 지금 롯데가 사태가 실질적인 찬물을 사실 끼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이 경제인을 특별 사면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애초에는 상당히 대규모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것도 상당히 선별해가지고 최소한도로 포함시킬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하면서 고도 압축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 않았습니까? 네. 근대화 정책을 피면서 그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에 특정 재벌들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오늘날 현대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포철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롯데라든가 이런 기업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키워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면 시민사회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재벌이라는 이미지인데, 그런 재벌이라는 이미지를 더 안 좋게 만드는, 특히 8.15 특별 사면을 앞두고 롯데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재벌가의 어떤 돈을 가지고 싸우는 어떤 정말 안 좋은 모습 아닙니까? 예.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참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인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 특히 대기업에서 본인의 이번 특별 사면에 어느 정도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저희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됐는데 롯데가의 지금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정말 자신들에게 그 불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좀 노심초사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이 뭐 특사를 하는 이유가 국가 발전. 국가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경제 활성화인데, 사실 몇 개 지금 그룹의 이제 종수가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도 적어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좀 경제인 사면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도 네. 하고 내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국민 여론은 사실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지난번 한 조사에 따르면 54% 정도가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고 있는 거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35% 정도로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이제 집권 여당에서 경제인 그 특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한 것은 정말로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뭔가 경제 활성화를 좀 하고 또 이 뭐 창조 경제나 이런 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 이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롯데 이런 게 터져서 롯데 이 부분이 사실 재벌에 대한 민낯을 정말로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재벌이라는 게 어떻게 출자 구조가 돼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저기 작은 지분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이게 구멍가게식으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지금 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막연하게 일본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그걸 국민들이 절실히 알게 됐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신동주 회장 같은 전 회장 같은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이게 뭐 인터뷰를 하는 것들 그렇죠. 또 예. 또 2세들이 그러니까 보니까 그 병역은 뭐 사실은 또 군대나 안 가고 말이에요. 네네. 또 일본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것들 한일 간의 관계에 더구나 특히 미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봐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한국에 있는 롯데가 그 매출이 20배 가까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본은 20분의 1 정도로 적은데 그러나 지배 구조는 지금 일본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컨트롤 타워는. 그러면 이게 뭐냐? 응?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 광윤사라고 해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고 그 밑에 L투자그룹이라고 하는 뭐 그런 데서도 역시 지분도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도된 것에 따르면 신격표 회장이라는 뭐 창업자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이제 경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개인에 대한 애착이 있어 내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번에 2006년도에 롯데그룹 그 기업 상장할 때도 그거 기업 팔라고 그래? 이렇게 그 마인드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그룹의 지금 지분을 신격표 회장이 갖고 있는 게 0.05%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CC일가 다 합쳐도 2.41%, 98%, 97% 넘게가 일반 국민 개인들의 주주, 그 다음에 또 그 국민연금, 또 해외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앞으로는 이 2세 경영으로 넘어갈 때 그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 이 검증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 이제 일본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경영 자질이나 성과, 그거 외에 도덕성, 예. 그 외에 좀 애국심도 하나 좀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당 소속 국회의원, 영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그 성폭행 혐의에 휘말려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진행 중이고 또 김무성 대표 순방 중임에도 보고를 받았고 새누리당 자체적으로도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현역 의원의 성폭행 혐의 사실 여부를 좀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리 유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의열을 막론하고 공직자는 처신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뭐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호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뭐 밝혀지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여튼 오이밭에 가서는 갓근을 고침매지 네. 말라는 이런 말들도 있고 하여튼 공직자가 된 그 순간부터는 뭐 일반 민간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자기 처신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네. 저런 것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한테도 상당히 큰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정치권 전체에도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뭐 선거까지 뭐 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뭐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빠른 시간에 확인하고 그것을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제명을 한다든가 네. 그런 법적인 절차가 뭐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윤희용 센터장님, 예. 통상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좀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여론조사나 여론 분석에서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일단 뭐 그 정당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 하락으로 나타난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이슈 자체에 문제가 있을 테고요. 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슈를 다루는 태도,
그 정당이 과연 어떻게 다루느냐 이제 이것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관계는 사실 좀 더 이제 파악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겐 상당히 국민적 불신, 혐오를 주는 사안이거든요. 그런 네. 사안이게 되면 정당에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어떤 조치를 즉각적으로 사실 취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것이 이제 그 파장을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최대한 어쨌든 보호해주는 모양새, 옹호하는 모양새로 가게 될 경우에는 그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될 텐데요. 네. 만약에 이 사안을 즉각적인 조치를 일단 취하고 난 이후에 그 사안이 무죄로 판명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복원을 시키면 되는 것이니까 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이슈를 다뤘을 때의 태도, 자세의 모습에서 어쨌든 변화하려고 하고 국민적인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는 인식을 형성시켜주면 어쨌든 부정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안 자체에 해당 의혹되고 있는 의원의 이제 뭐 수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네. 그 이제 소속된 정당 새누리당이 과연 이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느냐 이것이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네. 뭐 여야 어느 정당 가릴 것 없이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과거에도 보면 상당히 과감한 이제 조치를 취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은 어쨌든 이번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자기 지역구 가면 처신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술 먹다가도 가면 안 먹는 건데 네. 거기에서 상당히 그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술을 뭐 많이 포금을 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또 왜 그 지역에 가서 호텔에 머물렀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하면 그 지역구 가면 숙소가 있거든요. 자기 집이 있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오해스럽다. 그리고 더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사실은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 그러니까 오해받을 만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고 더구나 최근에 또 무슨 뭐 고교에서 뭐 학교장을 포함한 그랬죠. 교사들이 뭐 그런 예. 얘기들 뭐 불미스러운 들이 많이 있어서 네.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 그 어떤 그 공직자나 혹은 도덕적으로 좀 청렴해야 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처신을 잘못했구나. 약간 뭐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좀 그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이제 지금 이게 성폭행 혐의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회의원들, 공직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범죄건에 연루될 가능성은 좀 많이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이 아예 이제 닫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폭행 혐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가장 이제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도 사실은 이 부분 포함시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면 아까 롯데가 사태를 얘기하겠습니다는 막장 중에 막장인 사태가 사실은 이 성폭행이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 연루된 것으로 사실 의혹이 다 드러나게 되면 국민적으로서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민적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고 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뭐 물론 이제 국민적 불신이 더 커지겠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당에서 그 한 수준 높은 이전보다도 높은 도덕성을 이제 상위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 혁신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내년 이제 총선이 다가올 텐데요. 공천 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도덕성 기준, 네. 어떤 형벌 기준뿐만 아니라 도덕성 차원에서도 그런 의혹들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이 기회에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국민적 혐오 이것을 상당히 좀 불식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계기가 됐을 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네.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뭐 무죄 추정의 원칙 말씀하셨는데 수사 결과 최종적인 그 혐의 사실이 사실로 밝혀지기 전에는 섣불리 예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국회의원의 신분을 감안해서 일선 서가 아니고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니까 권력에 있어서 어떤 수사하는데 좀 다른 장애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모쪼록 깔끔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일 경우는 처벌을 받는 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닷새간의 휴가를 이제 마쳤고요. 내일부터 다시 국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디 갔다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관저에서 여러 국정 운영 구상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보따리를 꺼내 놓을 것이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광복절이 앞에 있기 때문에 데일 메시지 우리 늘 매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가닥을 잡고 나왔는지 좀
지켜보면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반환점을 이제 딱 돌아서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가구를 새롭게 하고 신발끈을 이제 고쳐매고 꽉 이제 쪼여매서 네. 내각을 통솔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라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아젠다, 메시지를 던져서 네. 국민들로부터 그것을 일체화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통치술인데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광복 7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것이 노동개혁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정권의 성패는 사실은 노동개혁에 달려 있고, 야당과 여당의 경제적인 프레임을 가서 내년 총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저는 노동개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나,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같은 노동 개혁을 앞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게 다만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메시지 기념사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일 메시지가 들어가긴 할 텐데요.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고나 할까요?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굉장히 대일 강경 메시지가 나오는 방향이 있겠고, 굉장히 유화적 메시지가 나오는 방향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 중반되는 시점까지도 한일 관계가 상당히 이제 좀 어둡게 냉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야말로 뭐 꽁꽁 얼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한일 수교 이제 50년이기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어쨌든 이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제 제스처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유화적인 메시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섣불리 그 유화적 메시지를 했는데 불구하고 아베의 이제 8.1 그 메시지가 이제 같이 비슷한 시기에 있을 텐데요. 그때 한국에 대해서 어떤 사과하거나 전쟁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들이 상당히 강도가 낮은 단계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뭐 야스쿠니 신사를 그날 또 참배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는데 일본에서의 반응 같이 손뼉을 맞부딪히는 모양새로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강경하게 가게 되면 지금 이제 어쨌든 이 외교 상황이 더욱더 실패한 국면으로 가는 것으로 네.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청와대 대통령의 고민이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쩌면 애매한 수준 방향성의 대일 메시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포커스를 광복 70주년이니까 이것이 이제 한일 관계보다는 북한과 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세련되거나 어쨌든 의미 있는 대북 메시지를 내세우는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복 70주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과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베 담화가 또 어떻게 나올까. 근데 지난번에 한일 수교 50주년 뭐 행사할 때는 사실 나름대로 양국에서 성대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다시 또 약간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와서 양국 간에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을 맞추는 그런 아마 실무 교섭을 할 거로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 다만 북한 일반적으로 이제 광복의 메시지는 대부분 북한과의 관계를 늘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남북 관계가 사실 굉장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북 메시지도 좀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결국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각오를 얘기할 거다. 근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지금 이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종식 단계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문정표 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 그러면 개각을 하게 되면은 대상이 포함된다면 문 장관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장관을 포함할 거냐, 이런 문제, 인적 쇄신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기국회에서 어떤 것을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4일날 이제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는데 그건 이제 좀 지켜봐야지 이제 8월 15일날 담화 내용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15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전날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얘기들이 뭐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했었고, 그 얘기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봐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뭐 경기 침체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양하자라는 의미 같은데,
그 얘기 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제 미국 순방을 마치고 이제 일정을 끝내고 이제 돌아옵니다. 김무성 대표 행보를 보고 주변에서 역시 김무성 같다. 김무성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짧게 한 말씀씩 이번 전체적인 미국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뭐 장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미국에 있을 동안 정치적인 큰 사건은 없었고 롯데가 사건 파문만 있었지 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사건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미국에서 하는 행보에 대해서 충분한 정치적인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대권 행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새누리당의 정치 지형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수적인 시각에서의 미국 행보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무성 대표 이번에 방미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한 네. 그런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본인 스스로도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가서 미국 가서 이 보수적인 색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에 대한 어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외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데 네. 그런 외교적인 어떤 세련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더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상하이 이제 개헌 발언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히 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이지 않으려고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에 상당히 어쨌든 어필하는 행보를 보였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성공적인 방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아쉬웠던 것은 대권 주자로서 어쨌든 본인이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좀 더 색다른 이전과 차별성 있는 비전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스탠포드 연설에서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존의 행보와 다른 것으로 보여줘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면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 부족했다는 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